좀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해외 주식 NH글로벌 스탁10 장대영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예, 11월 3일 저녁 늦게 이제 엔투그룹이 상해 증권거래소 커창판 상장을 이제 잠정 중단한다고 공시했고요. 홍콩 증권거래소에도 상장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시 내용을 보게 되면 11월 2일 날 중국인민은행, 중국은보감회, 중국증감회 국가외환관리국 관계자와 마윈, 엔투그룹 회장, 엔투그룹 총재와 예약 면담을 진행했고요. 상장을 중단한 이유로는 중국의 핀테크 감독 관리 환경 변화에 따라서 엔투그룹의 상장이 상해 증권거래소 커창판 상장 조건 및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제 해외 언론에서는 요번에 이렇게 이제 잠정적으로 중단했던 이유에 대해서 지난 10월 24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화이탄 금융 서밋에서 왕치상 국가부주석, 이간민은행장 등 중국의 이제 국가급 지도자 및 금융 관련은 최고의 당국자들이 대거 참석한 자리에서 마인이 이제 좀 연설했던 내용이 부적절했다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좋은 혁신가들은 감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뒤떨어진 감독을 두려워한다라고도 얘기했고, 또 직접적으로 이런 표현도 했다고 합니다. 중국에는 이제 금융 시스템 붕괴 리스크는 없다. 왜냐하면 금융 시스템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오중전회가 지나고 나서 11월 2일 날 예약면담 진행되고 그 다음에 11월 3일 날 이제 엔투그룹 상장이 이제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 때문에 어제 이제 홍콩 증시도 빠졌고요. 그리고 알리바바 주가도 이제 거의 7% 넘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피해가 될 수 있는 건 당연히 이제 알리바바고요.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이제 IPO 이전 기준으로 엔투그룹 지분 한 32.6% 포함했고 보유하고 있고 이제 그린슛 통해서 31.2%까지 확보할 계획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상장 잠정 중단 이슈로 인해서 엔투그룹 지분의 재평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있다는 부분에서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알리바바 주가 이제 3.7% 올랐는데 거의 딱 미국 시장 오른 것만큼 미국 ADR에서 올랐고요. 반면 최근에 PDD나 이제 JD 같은 경우는 12.8%, 8%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알리바바보다는 PDD나 이제 JD.com이 이제 좀 반사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까지 좀 시장에서 반영된 것 같습니다. 이어서 NH글로벌 스탁10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알리바바 같은 경우 편입 후 이제 수익률이 한 37.6% 있었는데요. 이제 차익 실현하고요. 또한 이제 앞서 언급드렸던 엔투그룹 상장, 장점 중단에 따라서 이제 좀 불확실성이 확대돼서 저희가 편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편입한 종목은 신주국제그룹 홀딩스라고요. 한국의 한세실업과 비슷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 회사의 이제 주요 고객은 나이키, 아디다스, 유니클로, 푸마인데요. 이쪽 매출 비중이 83%입니다. 최근에 이제 나이키, 아디다스, 유니클로 관련돼서 최근에 매출이 회복되고 있고요. 가장 큰 부분은 나이키나 아디다스, 유니클로가 온라인 판매가 늘어나면서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도 견조한 실적 회복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요 고객사의 실적이 회복될 경우 이쪽을 고객으로 가지고 있는 신주국제그룹 홀딩스의 수주가 확대되고 그리고 지속적인 캐파도 확장되고 가동률 상승함에 따라서 매출액이나 이익 증가가 기대된다는 게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입니다. 이상입니다. 엔투그룹은 앞으로 상장이 그냥 물 건너갔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나요?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이제 시장에서 이제 좀 평가가 나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보면 엔투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는 핀테크 관련돼서도 규제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되면 상장 IPO 신청서 자체를 전체적으로 다 전면 수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시간이 필요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앞서 해외 언론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마인의 부적절한 언행과 관련돼서 이 부분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마인이 사과하는 거에 끝나지 않고 뭔가 좀 행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투그룹의 지분을 국가에 일부 헌납하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정말 잘못했고 이제는 절대 안 할 거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좀 포함되어야지 이런 부분이 좀 반영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인 같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예전부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 정부에 대해서 이제 본인의 생각과 다른 부분을 SNS나 공공연히 이렇게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거의 국가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왕치산 부주석이나 아니면 그 금융 고위 관계자들이 다 모인 상황에서 이제 바로 면전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 정부나 관계자들이 좀 일부 시장에서
굉장히 이제 좀 괘씸하게 생각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언제 다시 이제 재개가 될지 아니면 이게 무기한 연기가 될지는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융시장 관점에서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인데 앞으로 잘 좀 팔로우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전일 미 대선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요. 미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조현주 연구원이 발표를 좀 하겠습니다. 네, 일단 현재 개표 현황을 제가 3페이지 그림에 좀 나타냈는데요. 밑에 그림을 좀 보시면 현재 바이든과 트럼프의 선거 인단수 확보 수가 네바다랑 알래스카는 거의 확정이어서 반영을 하면 254대 217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경합주인데요. 경합주 같은 경우는 미시간,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이 4개 주가 아직 결정이 안 났는데 미시건이 지금 바이든이 우세하고 개표가 99%입니다. 그래서 거의 확정 상태여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필요한 선거인단수 270을 바이든이 가져가게 되기 때문에 펜실베니아랑 나머지 주들을 다 잃어도 바이든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현재 바이든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좀 확대될 수 있다라고 보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이를 불복하겠다라고 하고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네, 대법원 소송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는 게 2020년 5월 뉴저지 시의회 선거를 보시면 그때 당시 우편 투표 부정이 좀 확인이 되면서 8월 달에 재선거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트럼프가 증명할 수 있다면 대법원은 당연히 보수 성향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합주의 재검표 또는 재선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대선 결과가 바뀌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아니면 한 달 넘게 결과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 엘고와 조지 W. 부시 때 S&P 500 지수는 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릴 때까지 한 4.2% 정도 하락을 했고요. 미국 주가지수의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불복 말고 바이든 당선 그리고 공화당 상원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을 제가 2페이지에 좀 정리를 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일부 미디어에서는 공화당이 상원을 획득하게 되면은 바이든과 민주당 하원이 하고자 하는 정책을 막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는데 오히려 저희는 일단은 공화당 상원이 과반을 확보하더라도 51대 49기 때문에 한두 명만 설득을 해도 민주당과 민주당 행정부가 원하는 정책 실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3.4조 달러 같은 대규모 히로스 액트 경기 부양은 불가능하겠지만 지금 민주당이 최소로 얘기하고 있는 케어스 액트와 같은 2.2조 달러 규모는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오히려 이 부분은 빠르게 시현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린 에너지 테마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집권 이후 가장 먼저 파리 기후 협약에 재가입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물론 이제 2조 달러라는 그린 뉴딜 대규모가 이제 공화당에서 막을 수는 있지만 저희는 이게 최대 핵심 과제고 토론회에서도 바이든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강조를 했기 때문에 2021년 연말까지는 이를 실현하는 데 좀 주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2조 달러는 안 되더라도 적어도 그 반인 1조 달러 정도의 이런 그린 에너지 정책 실현에는 몰두를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바이든 증세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공화당에서 합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2021년 EPS 전망치는 전년 대비 22% 증이익이기 때문에 오히려 바이든 당선, 공화당 상원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은 저희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국내 주식에 미치는 영향 부분 말씀드리면요. 9월에서 10월까지 한국 주식시장에 동력이 됐던 부분이 미국향 수출 호조였는데 만약에 대선 불복을 하면서 추가 부양책이 계속 지연이 된다라고 하면은 미국 경기에는 분명히 좀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그 기간 동안에는 한국 주식시장도 같이 조금 눌리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투심이 좀 위축될 수 있는 상황에서 대선 관련해서 뉴스플로우 계속 나오는 거에 따라서 시장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높은 변동성 상황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다만 결과적으로 여튼 지금까지 개표된 상황이 받아들여진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 상원 공화당의 근소한 차이의 과반 그리고 하원 민주당 이렇게 상황이 아주 확정이 되면은 결국 규제나 증세에 대한 리스크는 줄어들고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은 올라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결국은 긍정적인 방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기 부양이 진행이 되면은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의 경기 회복 과정에서 국내 주식 중에 수혜가 될 수 있는 분야가 긍정적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반도체, 화학, 운송 같은 시크릿 업종들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린 분야에 대해서는 여튼 정책이 나온 데는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결과가 확정이 되고 1월 달에 취임을 제대로 온전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러면 뭐 흔히 그런 허니문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한 100일 이내 이런 정도의 정책이 나올 수 있냐라고 하면은 사실은 쉽지 않고요. 그러면 내년 하반기 정도가 실제로 바이든 정부의 정책이 본격화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면 저희는 성장주는 그린 테마가 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 시기는 당장 대선이 끝난 뒤 임기가 시작하는 시점보다는 하반기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금리 영향 말씀을 드리면요. 전에 미국채 금리가 11bp가량 급락을 했는데 이게 장 초반에는 바이든 당선 가능성이 우세하면서 미국 10년 금리가 장중에 0.94까지 갔다가 급락을 하는데 기본적인 스킴 자체는 이렇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추가 경기 부양 정책 합의가 안 되면 현재 이제 연방정부가 주고 있는 $300 없어지니까 소득 절벽 올 수 있다. 소비 절벽으로 인한 더블-D 우려들이 자극되면서 금리가 하락을 하는데 사실 핵심 트리거는 대선 전에 미국의 투기적인 선물 슈퍼포지션이 사상 최대가에 쌓여있던 부분들이 대규모로 쇼커버링 유입되면서 금리가 급락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조금 다행스러운 점은 3월부터 9월까지 박스권 상단 역할을 하고 있던 0.75를 다시 깨고 내려가지 못했다라는 점이 조금 주목할 만한 점이다 생각을 하고 실제로 바이든이 당선이 되는 시나리오에서는 결국은 2.2조 달러, 2조에서 2.2조 달러 이상의 추가 부양 정책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점, 특히나 쇼커버링, 숏 물량도 많이 해소가 됐다는 점에서 여전히 조금 금리 상승 압력이 우세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대법원까지 상고가 가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조금 저희가 말 그대로 이벤트 리스크로 보기 때문에 이미 0.80 밑에서는 추가적인 매수의 실익이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고, 여전히 지금 굳이 미국 장기채 매수보다는 여전히 단기채 매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어제 나온 상황이 저희가 이전에 대선 예상 자료를 썼을 때 바이든이 되고 상원이 공화당이 되든지 아주 슬라이트하게 우세당이 나온 경우, 이 경우가 사실 좋은 케이스다라고 우리가 자료를 썼었잖아요. 근데 어제 미국장에서도 급등한 그 이유를 보면은 이제 공화당에서 바이든의 증세를 상당히 막을 거다, 이런 영향도 많이 준 것 같은데, 이 시장 자체가 조정을 안 거치고 또 상당히 또 좋게 움직일 가능성 또 있어 보이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 예. 지금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 죄송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추가적인 부양 정책이 언제 나오냐가 중요하거든요.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특별 실업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많은 주가 그 기금이 고갈된 상황이고요. 미국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그 부양 정책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이 통과 시점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불복에 따라서 11월이 안 될 수도 있고 12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12월 정도까지는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거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지금 미국 국민들이 결국은 민주당을 선호했다라는 얘기들은 이런 부양 정책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미국 정치인들이 결국은 공화당이 대선에 대해서 승복을 하고 나면은 바로 미국 정치권들이 추가 부양 정책에 이제 합의를 할 거다라는 게 저희 쪽 의견이에요. 그래서 이 타이밍이 이게 11월이 될 수도 있고 12월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결국은 내년도 국정과 관련해서는요, 바이든 후보는 미국의 성장 플랜,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인프라 투자라든가 그런 부분을 얘기했지만 그것을 하기 위한 조건들, 그러니까,
급격한 증세에 대한 이제 또 그림자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공화당이 적절히 이제 제어해 줄 거다라는 게 이제 시장의 평가죠. 그렇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뭐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2조 달러로 계획을 했지만 공화당에 의해서 1조 달러 줄어는 들겠지만 대신 증세 부담도 그만큼 또 합의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지금은 일단 포인트는요. 이제 뭐 경기 부양에 대한 시점 이런 부분에 대한 뉴스플로우가 매우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당초에 블루 웨이브 일변도 나왔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금리의 급격한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통제가 되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들은 나쁘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대신 내년도 하반기 때 바이든 뭐 후보가 기대했고 희망하는 그런 뭐 인파 투자 이런 부분들은요 조금 더 압축해서 조금 더 종목을 선별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 금리는 어제 많이 상당히 급락했는데 블루웨이브 경우하고 비교해서 보면은 이제 금리 상승 폭이 뭐 어떻게 좀 달라지나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공화당이 상원에서 가까스로라도 다수당 지위를 유지를 했기 때문에 현재 백악관과 원래 민주당이 얘기했던 그 추가 경기 부양 정책 규모가 1.8조에서 2.2조 달러 4천억 달러 차이거든요. 이게 4천억 달러 정도면 어쨌든 뭐 사실 이번에 PPP 저희 케어스 액트에서 실업급여 줬던 거에 재원 배분됐던 게 3,6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4천억 달러면 사실상 엄청난 규모의 경기 부양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내년도 금리 상단을 낮출 수 있는 요인은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금리 궤적 자체가 내년에 상고하전은 여전히 유지를 하는데 다만 저희가 블루웨이브 시나리오에서 봤던 상단 1.50이 내려오는 정도의 영향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되는 게 오히려 뭐 위험자산 쪽에는 나쁘지 않은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어제 밤부터 새벽까지 뭐 워칭하면서 자료쓴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다음은 산업기업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화장품 산업 조미진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화장품 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 포지티브 유지하겠습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2020년 실적 영향도 있었고요. 또 투자 심리도 좀 좋지 않았는데요. 페이지 8의 그림 6하고 7 보시는 것처럼 화장품은 이제 소비재 안에서도 경기 영향을 받는 산업이라서 코로나19 기간 동안 소비 심리가 실제로 좀 악화되었고요. 그러나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좀 완화되면 되살아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코로나19 이후 주요 국가별 이제 좀 산업의 변화는 자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국내 화장품 업체들의 주요 소비처이자 코로나 상황이 빠르게 완화된 중국을 보게 되면 페이지 14페이지에 그림 18, 19 보시는 것처럼 화장품 소비가 3월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다른 소비품 대비 성장률도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이제 중국에서 성장이 국내 화장품 업체들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좀 판단하고 있어 중국에서의 경쟁 구조와 경쟁력을 좀 이번 자료에서 점검해 보았습니다. 네, 국내 업체들의 가장 큰 위협이 이제 중국 로컬 업체들의 빠른 성장이었고요. 과거에 이 부분에 대한 포인트가 굉장히 많이 되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상황들을 보게 되면 페이지 18의 그림 28 보시는 것처럼 최근 이제 로컬 업체들의 점유율 상승이 둔화되고 있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이 이제 빠르게 온라인으로 재편되고 특히 이제 코로나19 이후 반등을 이끈 것이 라이브 커머스와 이커머스 시장인데요. 그림 29 보시는 것처럼 주요 온라인 몰에서도 중국 로컬 업체들의 합산 점유율이 고점을 찍고 지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로컬 1세대들의 부진이 가장 큰 영향이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페이지 20에 그림 32 보시면 중국 시장을 이끌었던 로컬 1세대가 이제 바이체링 잘란그룹 그리고 상하이 메이, 상하이 뭐 자와 이런 그룹들인데요. 최근 점유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뭐 뒤에 자료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적어놨는데요. 각각 이제 다른 해외 글로벌 업체들을 모방했던 그 모방 중심의 제품 한계, 그리고 과도한 투자에 따른 이제 고정비 부담 상승, 그리고 이제 트렌드 변화에 따른 제품 노후화에 기인한다고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인디 브랜드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페이지 19로 좀 돌아가셔서 그림 31번 참고하시면 탑 50에 지금 포진해 있는 중국 브랜드의 전체 수는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봤을 때 인디 브랜드는 좀 수명이 짧고 오래 살아남는 브랜드는 좀 우리 귀에도 들리는 소수 브랜드뿐이라고 좀 파악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국내 업체들이 최근에 이제 체질 개선을 굉장히 많이 해왔고 또 중국 로컬 성장률이나 점유율 상승이 제한적인 가운데 우리 업체들의 기회가 좀 다시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37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19에는 이제 코로나19가 지나고 내년에는 제품 교체 수요나 소비 심리 회복으로 기본 수요 반등은 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요. 페이지 38에 좀 주요 업체들의 온라인 비중을 좀 정리해 보았는데요. 올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빠르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장 중요한 중국 중심으로 해서 내년에는 기본 수요 반등의 플러스로 구조조정 효과까지 가미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페이지 42페이지 그림 65하고 66은 지금 여기 좀 첨부는 잘못되었는데요. 여기 추가적으로 지금 면세가 회복되고 현재는 지금 대형 따이고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 면세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정상화될 경우에는 국내 주요 브랜드의 그런 실적은 최소한 10에서 20% 정도는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좀 판단됩니다. 업종 내 탑픽은 아모레퍼시픽으로 제시하고요. 지금 4년 동안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4년간 바닥을 찍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3분기 지금 중국 현지에서 럭셔리 설화수 브랜드의 그래도 브랜드력이 살아남아 있다라는 것을 확인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금 아리따움 적자가 3분기부터 점포 폐점 영향으로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요. 또 중국의 이니스프리의 주요 적자 점포가 올해는 이제 대부분 다 정리가 올해 연말까지 해서 다 완료가 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인 이런 수요 반등에 구조조정 효과까지 더해져서 실적의 그런 상승 가능성은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파악되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은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고 후 브랜드가 확실히 코로나19에 그 브랜드력이 있다는 걸 입증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뉴에이본이나 피지오겔 인수한 효과들이 내년에는 가시화되면서 뭐 지역이나 제품의 포트폴리오 한계에 대한 그런 지적을 내년에는 좀 불식시킬 수 있다라고 좀 파악이 되고요. 코스맥스 어제 FDA에서 그 미국 쪽에 뭐 오하이오 공장에 균이 뭐 검출됐다. 그래서 뭐 제재를 받았다 이런 뉴스 때문에 어제 좀 주가 많이 빠졌는데요. 파악해본 결과는 이제 오하이오 공장에서 손소독제 생산을 하려고 이게 OTC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OTC 그 FDA의 그런 오디트를 받는 과정에서 균이 검출됐는데 이 코스맥스의 설비에서 나온 균이 아니라요. 그 정제액을 사용하는데 그 정제액의 원산지에서 나온 균이었고요. 그리고 다시 오디트를 다시 진행을 했고요. 뭐 원래 받으려고 했던 그 손 소독제는 무리 없이 통과됐고 지금 현재도 가동 무리 없이 되고 있어서 좀 약간 노이즈가 좀 컸던 것으로 좀 파악되고 있습니다. 코스맥스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의 인디 브랜드가 몇 개 소수만 되게 잘 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소수 브랜드가 다 코스맥스랑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런 트렌드 변화에 따른 그런 고객사 포트폴리오를 되게 잘 구축하고 있는 업체로서 내년에 그래도 내년에도 실적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이요. 그 이니스프리 매출 그 감소폭이 큰데 그 아무리 이제 설화수를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도 그 매출 전환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 부분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올해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내년부터는 사실 이제 올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까지 해서 대부분의 주요 적자 점포는 다 폐점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년에는 폐점을 하더라도 올해와 같이 대규모로 일단 폐점하는 건 좀 없을 것 같고요. 이니스프리도 내년 되면 이커머스 올해 이미 45% 정도 이상 비중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커머스 쪽에서는 계속 그로스가 나오고 있어서 올해 오프라인 쪽의 감소폭은 사실은 이 원래 그런 부진들 플러스 그리고 오프라인 폐점에 따른 영향까지 같이 접목돼서 나온 효과거든요. 내년에는 그래도 뭐 소폭이나마 플랫이나 아니면 소폭이나마 플러스 성장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모레퍼시픽 영업 이익률이 내년에 올해 거의 더블 이상 나오는데 이건 뭐 단순히 구조조정 영향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뭐 Q가 올라가는 영향인가요? Q가 일단 올라갈 거야. 기본적 수요 반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선은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아모레퍼시픽의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오프라인 점포가 너무 많았고, 코로나19 동안에 이제 트래픽 감소의 영향으로 Q 감소 영향이 굉장히 극심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되면서 P뿐만 아니라 P는 사실은 면세나 이런 설화수 중심에서 좀 나타날 것 같고, 내년에는 이제 Q가 회복되는 그런 그림 좀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NH 미드 스몰캡 이슈 자료 발표드리겠습니다. 이번 자료는 제목을 보시면 이제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배당주가 느껴진 거야 라는 제목이고요. 제목을 보시다시피 배당주에 대한 자료입니다. 어제 오늘 보시면 미 대선의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불복에 대한 리스크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은 상당히 흔들릴 것으로 보고 있고, 연말까지. 그러면 안정적인 배당주가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자료를 쓰게 된 계기는 찬바람 불면 배당주라는 주식의 격언도 있듯이 이제 배당주를 볼 타이밍이 된 거죠. 일단 과거의 데이터들을 보면 이 시기에 이제 9월하고 11월 사이에 이제 배당주를 투자를 하면 수익률이 괜찮다라는 과거 데이터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찬바람 불면 배당주를 봐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 거고요. 특히 저희가 이 자료를 쓰게 된 계기는 최근에 이제 은행의 기준금리를 보시면 은행들의 평균 예금 금리가 1% 하회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월세 전환율이 기존 4%에서 2.5%로 지금 하락하고 있어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또 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공모펀드나 이런 것들이 수익률이 또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를 하거나 투자처를 쉽게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안정적인 배당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의 니즈가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드 스몰캡 중소형주에서 배당 수익률이 괜찮은 기업들을 좀 뽑으려고 이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7페이지를 보시면요. 일단은 미드 스몰캡 중에서 올해 2020년 코스피 예상 배당 수익률이 2.2% 정도입니다. 그래서 2.2% 이상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 그리고 최근 3년간 배당이 감소한 적이 없는 기업, 그리고 배당을 많이 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회사가 실적 성장이 있어서 주가에 대한 하락 리스크가 없는 기업, 그런 기업들을 좀 뽑았습니다. 그래서 6종목 뽑았고요. 일단 첫 종목부터 말씀을 드리면 페이지 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아이마켓 코리아고요. 상당히 좀 오랜만에 기업을 들으실 건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이마켓 코리아의 시가 배당률은 7%입니다. 상당히 높죠. 이 회사는 현금이 많은 기업이고요. MRO 업체입니다. 예전에 삼성이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인터파크 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MRO 기업이고요. 이 회사는 그동안 19년 1분기까지, 작년 1분기까지 성장을 하다가 작년 2분기부터 실적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 회사가 MRO 업체인데 건설 자재도 공급을 하는데 이 회사의 최대 고객사가 평택 2공장에 이 회사가 건설 자재 공급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완공이 되면서 매출 공백이 생기면서 작년 2분기부터 실적이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올해 2분기에 그 최대 고객사가 평택 3공장을 지으면서 거기에 건설 자재도 MRO 업체로 아이마켓 코리아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매출이 올해 3분기부터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 회사의 본사와 매출도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회사의 자회사 중에 세브란스 병원의 MRO 업체인 안영케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안영케어가 용인 세브란스 병원이 이제 확장 이전을 했고요. 이게 100베드에서 400베드로 확장 이전했고 올해 1월에 700베드까지 커지기 때문에 거기서 물량 늘어나는 거, 그리고 올해 2월에 이화의료원이 신규 고객사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매출 성장이 기여가 돼서 실적 성장이 올해 3분기부터 턴어라운드 되는 걸로 보시면 배당률도 높고 그리고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아이마켓 코리아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은 영풍정밀입니다. 영풍정밀은 페이지 28페이지입니다.
이 회사는 뭐 워낙에 자산 가치가 높은 기업으로 많이 좀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에 이 회사 고객사가 이제 화학 기업들인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그 포장지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그 손소독제 이런 것들에 대한 화학 기업들이 증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이 회사의 신규 수주가 17년에 640억, 18년에 790억, 19년 853억까지 증가했는데 최근에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 신규도 970억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적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배당 수익률이 3.8%, PBR이 0.4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배당주로도 영풍점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세아제강 말씀드릴게요. 14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 회사는 강관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강관은 그냥 흔히 생각하실 때 뭐 길 가다가 이제 돌아다니시면 땅 파고 막 이렇게 관 같은 거 매설하고 하는 거 있거든요. 그게 이제 배관용 강관인데 세아제강의 이제 배관용 강관을 한 40% 정도 매출하는 그런 기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뭐 유정용으로 쓰이는 에너지용 강관, 그 다음에 구조용 강관이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풍력 그 자켓 하부 구조물에 들어가는 그 강관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좀 숫자로 말씀드리면 올해 기준으로 PER이 6.3배고 PBR이 0.4배라서 좀 전형적인 좀 가치주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근데 이런 가치주가 이제는 풍력 쪽에서 좀 수혜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자료를 썼습니다. 풍력 쪽 말씀을 좀 드리면 그 삼강 MNT라고 하는 그 풍력 그 터빈 밑에 하부 구조물을 만드는 회사가 뭐 주가 상당히 좋고 PER도 올해 기준으로는 뭐 26배 정도를 받고 있는데, 세아제강 같은 경우에도 그 자켓에 들어가는 구조형 강관을 납품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매출에 대략 한 7에서 8% 정도의 매출밖에 안 나오지만 일단 최근에 기사를 보시면 2023년에 영국에 16만 톤짜리 이제 강관 그 공장을 건설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좀 매출 비중이 이제 커질 거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정도의 밸류에이션이라면 충분히 좀 풍력주로 봤을 때도 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2페이지에 AJ 네트워크스를 좀 말씀드릴게요. AJ 네트워크스도 배당을 상당히 좀 많이 주는 기업이고요. 작년에는 AJ 렌터카를 팔아서 특별 배당 이슈가 있어서 배당 수익률이 6%가 넘었었고, 올해는 특별 배당 제외하더라도 4.1% 정도 나옵니다. 어제 이 회사가 이제 인적 분할 공시를 냈는데요. 인적 분할 하겠다는 게 AJ 네트워크스가 여러 가지 이제 자회사들도 있지만 본사에서는 렌탈 사업을 합니다. 렌탈 중에서는 특히 이제 파레트 렌탈이 이제 메인인데요. 이 파레트 렌탈을 인적 분할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AJ 네트워크스가 사실 PER로 봤을 때 좀 이렇게 올해 기준으로 19배면 그렇게 싸진 않거든요. 이게 이런 이유가 자회사 쪽에 손실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별도 그러니까 파레트 렌탈 쪽만 떼어내서 보면 실적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시장에서 제대로 좀 평가를 받고 싶어서 분할을 한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파레트 렌탈뿐만 아니라 고소장비라고 해서 그 뭐 반도체 공장 같은 거 증설하면 3층, 4층에 이제 물건 올릴 때 쓰는 이런 이제 X자로 된 형태의 고소장비, 그리고 저희 뭐 일반 기업들에 쓰는 IT, 그러니까 노트북이나 휴대폰 렌탈도 합니다. 그래서 본사 쪽 비즈니스는 렌탈 비즈니스는 연간 15% 이상 성장이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좀 좋은 이제 비즈니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자회사 부분만 내년에 좀 해소가 된다면 좀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 특히 전시몰이라고 해서 그 이제 리퍼 상품들 유통을 했던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이제 좀 사입을 많이 한 게 올해 그 적자가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연결로도 실적이 좀 좋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추천드립니다. 네, 34페이지 창해 에탄올 말씀드리겠습니다. 창해 에탄올 지난 3년간 배당 수익률 보시면 거의 5%에 육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도 시가 배당률 지금 주가 기준으로 약 4.8% 나오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소주의 원료가 되는 주정이라는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대한 주정 판매라는 곳에 일괄적으로 납품해서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사의 주요 고객사가 하이트 진로랑 보혜 양조인데,
상반기 매출 성장률이 7.5% 나왔는데 이유는 진로 이즈백과 같은 고객사의 제품 판매 호조와 함께 코로나19로 주정이 이제 손소독제로 사용되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손소독제에 대한 비중 자체가 하반기로 갈수록 지금 15%에서 25%까지 오를 예정이기 때문에 소주 산업 외에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작년 대 매출액은 36% 감소하는 걸로 숫자는 찍히지만 실질적으로 보혜 양조가 원래 연결로 편입되다가 지분법 바뀌면서 이것들에 대한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을 제외하면은 한 8% 성장이 나온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3분기도 이제 컨센서스 기준으로 하이트 진로의 소주 사업부 매출액이 한 15% 성장한다고 나오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어느 정도 실적적인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주식으로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텔코웨어인데요. 텔코웨어는 5G에 대한 관련된 주식인데 일단 배당까지 올해 기준으로 4.3%를 주는 주식이기 때문에 이런 주식을 이제 향후 리레이팅을 위해서 길목 지키기를 하자라는 컨셉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회사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 게 가상화 투자라는 것들을 이제 개발하는 회사인데 아시다시피 5G에 대한 쪽에서 이제 투자가 진행됐을 경우 통신사의 캐펙스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게 되는데 동사는 이런 캐펙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가상화 투자를 만드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통신사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체로서 지난 20년간 국내외 통신사한테 꾸준히 공급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지난 2012년, 2013년에도 매출 성장에 대한 히스토리가 나왔던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5G는 가상화 투자 언제냐라고 질문하신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내년도 하반기 정도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5G의 트래픽에 대한 부분들이 하드웨어 투자로서 이제 견디지 못할 정도가 와야지 시작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동사는 이제 뭐 NRF라든지 NSSF 같은 이런 솔루션들을 제공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혜를 기대할 수 있고요. 지금 이제 주가에 대한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제한되는 게 한 500원 정도의 순현금을 가지고 있고 한 240억 정도의 장기금융자산 그리고 자사주가 한 42% 총 금액으로 473억 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하방 리스크는 제한적이고 만약에 5G에 가상화 투자가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큰 퍼포먼스를 줄 수 있다라는 생각에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그 말씀드린 종목 등은 상당히 다 오랜만에 들어보시는 종목이고 그렇게 뭐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장이 많이 좀 불안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주식들 대안주로 부각을 받을 수 있고 오늘 말씀드린 종목들은 주가 상승도 기대가 되면서 배당 수익률도 기대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으로 한번 눈여겨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세아제강 질문인데요. 보통 이런 종목들 보면은 그 전방이 이제 에너지 쪽도 안 좋고 건설도 좀 안 좋은 상황이라서 매출액이 좀 성장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보통 연령 가격이 올라서 이제 ASP 이제 전가시키면서 보통 이제 마진을 좀 확대해 나갔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 보면 좀 부정적일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그 풍력 쪽 제외하고는 사실 업황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긴 한데요. 근데 이제 원재료 단에서의 이제 변동은 사실 이 회사 지난 한 5년치 정도 이제 실적을 보시면 사실 그렇게 큰 영향은 없었어요. 사실 뭐 원재료 단에서도 뭐 변동 여기 차트에도 제가 뭐 그림 5번, 6번에도 넣어놨지만 뭐 큰 영향은 없었던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 쪽에 수출이 좀 많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반덤핑 관세를 사실 지난 한 2년 정도 좀 세게 매겼었는데요. 이 부분이 올해 7월에 덤핑 관세가 좀 많이 내려옵니다. 여기 약간 정치적 상황도 좀 좌우가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게 17.04%에서 지금 3%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만 감안을 하더라도 본업 쪽에 조금 시황 안 좋은 거는 어느 정도 저는 커버할 거라고 봐서 그래서 세아제강 좀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예, 질문 없으시면 SK하이닉스 도현우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예, 하이닉스가 어저께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 1.3조 나와서 저희 추정치에 부합을 했고요. 가격이 디램이 AS 7% 빠지고 낸드가 5% 빠졌는데도 출하량이 좀 많이 늘어가지고 특히 낸드가 한 10% 정도 늘면서 실적이 괜찮게 나왔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 1조 원 추정을 하고 있고요. 3분기보다 24% 정도 감소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메모리 업황이 최근에 개선이 좀 눈에 들어오고 있는데 4분기까지는 그래도 가격 빠지는 게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은 별로 안 좋고요. 데이터 센터 투자가 4분기까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이게 올라가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한데 저희는 12월부터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가 재개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회사들이랑 이제 뭐 얘기를 해보면 이미 미국 쪽의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주문이 한 30% 정도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달부터 메모리 업체들이 신규 캐파 투자를 줄였는데 여기에 대한 공급 감소 효과도 내년 1분기부터 본격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가 좀 실적의 바닥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그 하이닉스 CEO가 그 회사 뭐 역사상 거의 처음으로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 나와서 인텔 낸드 사업부 인수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했고 이제 Q&A를 받았는데 저희는 저번에도 자료에서 썼듯이 이번 딜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정도 규모의 팹을 직접 지을 경우에 10조 원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10조 원이라는 인수대금이 그렇게 비싸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텔의 무형자산 인수하는 게 하이닉스 전체의 그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인텔의 그 데이터 센터 SSD 기술이 업계 이제 최고 수준이고 마켓시어도 삼성전자랑 비슷한 수준의 한 2위 정도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인텔이 그 PC랑 서버의 이 아키텍처 그 설계랑 표준을 자기네들이 이제 만들고 있고 OS 그 마이크로소프트랑 같이 이 컴퓨팅 그 아키텍처를 같이 만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내재된 그 소프트웨어라든지 그 펌웨어 컨트롤러 기술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 메모리 업체들은 단순하게 그 메모리 이제 셀만 잘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인텔은 이 컴퓨터 안에서 이 컴퓨터의 데이터들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그런 기술이 상당히 좀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만들기 때문에 이번 딜로 인해서 하이닉스가 그런 기술을 한 번에 다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시장에서 제일 우려하는 게 이런 그 높은 그 내재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인텔의 그 내부 인력이 하이닉스로 인수되면서 이게 뭐 다 나가는 거 아니냐 이거를 좀 많이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CEO는 거기에 대한 이제 방지책들이 이제 다 마련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준비된 자료 모두 마쳤습니다.